아이고, 바람이 꼭 살을 저미는 것 같네. 오늘따라 이 가스통은 왜 이리 말썽이람. 자, 노릇노릇하게 익어라. 정호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어둠이 짙게 깔린 시장통 끝자락, 가로등조차 제 몸을 가누지 못해 깜빡거리는 그 길목에 정옥은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낡은 천막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펄럭였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미한 주황빛만이 이곳이 사람 사는 곳임을 겨우 알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시린 손끝을 입김으로 녹일 새도 없이 부지런히 쇠꼬챙이를 놀렸습니다. 반죽이 뜨거운 무쇠판에 닿을 때마다 치익 소리를 내며 하얀 김을 내뿜었지만 그 온기는 소녀의 해진 목도리 안쪽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이미 수천 번의 겨울을 견뎌온 고목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딱딱하게 굳어 감각조차 희미해진 상태였습니다. 정옥의 하루는 남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 서리가 내려앉은 시장 바닥을 쓸어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이 버린 쓰레기와 어제의 고단함을 묵묵히 치워내고 나면 그녀는 비로소 자신만의 작은 성벽인 붕어빵 수레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캐한 가스 냄새와 달콤한 팥, 앙금의 향기가 뒤섞인 그 좁은 공간이 그녀에게는 세상을 버텨내는 유일한 요새였습니다. 집에서 기다릴 노모의 약값과 차디찬 방구석을 데워줄 연탄 한 장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정옥은 무쇠판을 닦아내는 걸레질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붕어빵 하나에 담긴 노란 온기는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간식일지 모르나 정옥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구워내는 붕어빵은 시장 사람들에게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투박한 모양새 안에는 억척스럽게 살아남으려는 한 여인의 눈물과 자부심이 눅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가끔 불어닥치는 돌풍에 천막이 휘청거리면 정옥은 온몸으로 기둥을 붙잡으며 버텼습니다. 마치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는 고요해졌지만 정옥의 수레 앞에서는 장작이 타는 듯한 치열한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오늘도 무사히 불꽃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으로 차가운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손님이 뜸해진 깊은 밤, 정옥은 앞치마 주머니 속에 고이 접어두었던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닳아 너덜너덜해진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재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는 그녀의 눈빛에는 서글픈 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연필 대신 낫을 들어야 했던 정옥에게 글자는 늘 넘지 못할 높은 담벼락이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한 글자씩 눈에 익히기 시작했지만 머릿속에 담아야 할 지식보다 가슴속에 맺힌 한이 더 무거워 자꾸만 문장들이 흩어지곤 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배움에 매달리는 이유는 단 하나, 치매로 자신조차 잊어가는 노모를 조금이라도 더 전문적으로,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싶다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글자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돌아오는 월세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어머니의 약값 앞에서 수험 접수비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할 사치였습니다. 정옥은 돋보기를 고쳤으며 어려운 전문 용어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 글자 하나 익히는 게
붕어빵 뒤집는 것보다 힘드네. 나직한 탄식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배운 것을 실천해 보기도 전에 가난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꿈이 영영 가라앉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희망은 당장 내일의 연탄을 걱정해야 하는 비참함 앞에서 자꾸만 초라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노모는 가끔 정옥을 알아보지 못하고 낯선 사람 대하듯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옥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박히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씩씩하게 책을 펼쳤습니다.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우리 엄마를 지키지. 스스로에게 던지는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채찍질에 가까웠습니다. 정옥의 내면은 이미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줄 것밖에 없다고 믿으며 억척스럽게 버텼습니다. 그녀의 서랍 속에는 접수하지 못한 원서들이 수북이 쌓여갔고 정옥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지식의 허기와 사랑의 결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낡은 시장 통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칠흑처럼 매끄러운 광택을 내뿜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정옥의 수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금속체는 마치 외계에서 온 비행물체처럼 이질적인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뒷좌석에 짙은 창문이 소리 없이 내려가고 그 너머로 창백한 소년의 얼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민수였습니다. 비단처럼 고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민수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붕어빵 틀에서 뿜어져 나오는 달콤하고 구수한 김에 홀린 듯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것은 민수가 평생 살아온 차가운 대저택에서는 결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정제된 고급 요리나 인공적인 향수 냄새가 아닌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고 부대끼며 만들어진 날것의 냄새였습니다. 소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 창밖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정옥의 화로에서 튀어오르는 작은 불꽃들이 민수의 공허한 눈동자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그 투박한 수레와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가 마치 자신을 부르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 숨막히는 정적과는 대조되는 시장 특유의 소란스러움과 온기가 소년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갑작스러운 귀객의 등장에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비싼 차 안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아이의 시선이 낯설었지만 정옥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아이도 나와 같은 추위를 타고 있구나. 비단옷을 입고 있어도 가슴속에는 시린 바람이 불고 있음을 그녀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민수는 할아버지 집에는 이런 냄새가 안 나요라고 작게 응조리며 창틀을 꽉 쥐었습니다. 그 냄새는 소년에게 잊고 있었던 어머니의 품 같은 막연한 그리움을 자극했습니다. 정옥과 민수, 전혀 다른 두 세계가 붕어빵에 김모락모락 나는 연기를 가교 삼아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돌발 행동에 운전기사는 화들짝 놀라며 창문을 올리려 했습니다. 도련님, 이런 곳에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공기도 안 좋고 음식도 비위생적입니다. 기사는 회장님의 엄명을 떠올리며 초조하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수에게 이 시장 바닥은 금기된 구역이었고 정옥 같은 노점상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타인이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늘 그랬듯 어른들의 지시에 순응하고 다시 그 차가운 감옥 같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녀는 창문 조절 버튼에서 손을 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눈빛이 민수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불빛에 반사되어 따뜻하게 빛나는 정옥의 눈은 괜찮으니 가까이 오렴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기사는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시면 큰일 납니다. 어서 출발하겠습니다. 차가 덜컥거리며 움직이려던 찰나 민수는 처음으로 기사의 말을 무시하고 차 문고리를 꽉 잡았습니다. 소년의 작은 손등에 핏줄이 돋았습니다. 잠깐만요. 딱 한 번만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겪고 있는 내면의 싸움을 응원하듯 일부러 더 큰 소리로 붕어빵 틀을 탁탁 쳤습니다. 그 경쾌한 소리는 민수에게 성벽을 뛰어넘을 용기를 주는 북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민수는 기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의 안락함을 버리고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으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사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억누르던 거대한 굴레로부터 벗어나려는 소년의 첫 번째 반항이자 외침이었습니다. 민수가 정옥의 노전 앞에 섰습니다. 비싼 구두가 흙탕물에 젖었지만 소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아이의 고급스러운 코트와 자신의 그을린 앞치마가 대비되는 것을 보며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통통하고 노릇하게 익은 붕어빵을 골라 하얀 종이 봉투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봉투를 건네는 정옥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손길만큼은 비단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뜨거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자, 뜨거우니 조심해서 먹으렴. 마음이 추울 땐 이게 보약이란다. 정옥의 목소리가 민수의 귓가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민수는 봉투 속에서 붕어빵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강렬한 온기는 소년이 평생 느껴본 그 어떤 난방 기구보다 직접적이고 정직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한 입을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껍질 속에 달콤한 팥 앙금이 입안 가득 퍼지는 순간 소년의 눈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얼어붙었던 영혼에 처음으로 따뜻한 피가 도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저택으로 돌아간 민수는 평소라면 손도 대지 않았을 차가운 식탁 앞에서 정옥이 준 온기를 떠올렸습니다. 소년의 가슴 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심어졌고 그 불씨는 조금씩 주변의 얼음을 녹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옥 역시 노점을 정리하며 민수가 남기고 간 맑은 눈망울을 생각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마주선 두 사람의 짧은 만남은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소리 없이 방향을 틀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시작된 것입니다. 검은 승용차가 시장 어귀에 멈추고 비단옷을 입은 민수가 정옥의 노점을 찾는 것은 이제 시장의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정옥은 아이가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술의 안쪽 가장 따뜻한 자리에 작은 목노의자를 내주었습니다. 민수는 그곳에 앉아 정옥이 내어주는 따뜻한 둥골레차를 마시며 그녀가 붕어빵을 굽는 일사불란한 동작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정옥은 장사를 하면서도 틈틈이 민수에게 인생의 지혜가 담긴 예시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수는 학교에서도 저택에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 사는 냄새를 그 좁은 천막 안에서 배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우정을 시기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붕어빵이나 팔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부잣집 애를 끼고 도느냐며 비아냥거렸고, 어떤 날은 동네 건달들이 찾아와 노점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겁에 질려 떨면서도 정옥의 앞치마 자락을 꽉 붙잡으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옥 역시 민수를 제 손주처럼 품에 안고 거친 세상의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정옥에게 민수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차가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어린 동지였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용돈을 아껴 정옥이 공부하는 요양보호사 책 사이에 예쁜 책갈피를 끼워두기도 하고, 정옥의 시린 손목에 붙이라며 파스 상자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정옥은 아이의 그 고운 마음씨에 가슴이 뭉클해져 평소보다 더 정성껏 팥을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정옥은 민수를 통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고, 민수는 정옥을 통해 세상이 결코 차갑기만 한 곳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혹독한 겨울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천막 안만큼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포근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눈발이 날리던 어느 오후, 정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민수는 술의 선반 아래 놓인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책장을 넘기던 민수의 손길이 한 장의 흑백 사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옥과 한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품 안에서 지갑을 꺼내 할아버지 강 회장의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오래된 단체 사진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이 아저씨, 우리 할아버지 서재에 있는 사진 속 사람이랑 너무 닮았어요. 민수의 나직한 혼잣말에 돌아오던 정옥의 손에서 무량동이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정옥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40년 전 믿었던 상사에게 배신당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난 정옥의 남편이었습니다. 정옥은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그 악독한 상사의 이름이 강 회장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보여준 사진 속에서 강 회장은 젊은 시절의 남편 곁에서 서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보살폈던 아이가 원수의 핏줄이었다니,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민수는 영문도 모른 채 정옥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정옥은 차마 아이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잊고 싶었던 과거의 망령이 붕어빵 연기 사이로 검게 피어오르며 정옥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행방을 수상히 여긴 강 회장은 결국 사람을 붙여 손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 회장은 노발대발했습니다. 자신의 고귀한 손자가 시장통 구석에서 붕어빵 장수 노파와 어울린다는 사실은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그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시장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외등 아래 낡은 천막 안에서 손자가 정옥이 주는 붕어빵을 웃으며 받아먹는 모습은 강 회장의 자존심을 난도질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정옥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그의 노여움은 이내 차가운 공포로 변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자신이 젊은 시절 짓밟았던 부하 직원의 아내 정옥의 눈매가 또렷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서둘러 차 문을 닫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정옥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폭로할 시한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명성이 실추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강 회장은 저택으로 돌아와 비서에게 서늘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그 시장 일대를 재개발 구역으로 묶어라. 단속반을 풀어서라도 그 노점을 당장 치워버려. 그는 정옥을 시야에서 지워버리는 것만이 과거를 완벽하게 묻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강 회장의 거대한 권력이라는 그림자가 정옥의 작은 천막을 집어삼키기 위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정옥은 다가올 불길한 기운에 몸을 떨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 회장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정옥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관할 구청에서는 매일같이 단속반을 보내 과태료를 물렸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상인들조차 강 회장의 압력에 겁을 먹고 정옥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홀로 수레를 지키며 버텼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악화되어 입원비 독촉장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민수마저 집안에 감금되어 소식이 끊기자 정옥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정옥은 텅 빈 시장통에서 홀로 붕어빵 틀을 닦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목까지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만 모질까요? 그녀는 품 안의 요양보호사 책을 꺼내보았습니다. 남을 돕겠다는 꿈은커녕 당장 내일 어머니를 길거리에 앉히게 생겼다는 자괴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정옥에게 그 밤은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웠습니다. 불꽃은 꺼져가고 가스통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그녀의 영혼 또한 깊은 절망의 늪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옥은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사라질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머니 속에서 민수가 선물했던 낡은 책갈피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할머니, 꼭 시험 합격하세요라고 비뚤비뚤하게 적힌 민수의 손글씨가 정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정옥은 흩어진 정신을 가다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노인일지라도 이대로 무너지지는 않겠다는 마지막 오기가 그녀의 눈빛 속에 다시 타올랐습니다.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대형 용역업체 직원들이 트럭을 몰고 들이닥쳐
정옥의 노점을 강제로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 어머니 약값을 못 대요. 제발요. 정옥은 비명을 지르며 수레를 붙잡았지만 장정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천막은 찢겨나갔고 정옥의 보물 1호인 무쇠 붕어빵 틀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박살이 났습니다. 솥 안의 팥 앙금은 진흙 탕물과 섞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흩어졌습니다. 정옥 안 돼요. 제발. 이것만은 우리 엄마 살려야 한단 말이에요. 정옥은 바닥을 기며 흙탕물에 젖은 붕어빵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무심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용역들의 거친 욕설만이 공허한 시장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옥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통곡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하는 원망이 하늘 끝까지 닿았습니다. 시청자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가장 비극적이고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세차게 달려온 어린 그림자가 정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집을 탈출한 민수였습니다. 뒤따라온 강 회장이 수행원들에게 민수를 잡으라고 소리쳤지만 민수는 깨진 붕어빵 틀 옆에 주저앉은 정옥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이 할머니가 저한테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준 분이에요. 할아버지는 돈은 많아도 이 붕어빵보다 차가운 사람이에요. 아이의 절규는 강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평생을 승리자로만 살아온 강 회장은 자신의 손자가 그토록 증오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 회장은 얼어붙은 듯 멈춰서서 정옥의 비참한 몰골과 손자의 눈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견고한 권위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지키려 했던 가문과 명성이 정작 자신의 소중한 손자에게는 지옥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강 회장은 손을 떨며 용역들에게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옥에게 다가가 자신의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정옥은 그 손을 거부하며 매서운 눈빛으로 강 회장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과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사진첩을 주워 먼지를 닦아 정옥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화해의 길로 들어서는 첫 번째 보상이자 신호였습니다. 강 회장은 정옥과 민수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정적만이 가득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풍경은 이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차창 밖으로 무너진 노점의 잔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정옥의 집으로 향하는 내내 자신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수는 정옥의 곁에 꼭 붙어 그녀의 상처난 손을 소중히 잡고 있었습니다. 정옥의 낡은 집에 도착하자 강 회장은 수행원들을 모두 물리고 홀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벽지 곳곳에 핀 곰팡이와 희미한 약 냄새, 그리고 누워있는 노모의 모습은 강 회장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려온 화려한 삶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정옥은 말없이 물을 한 잔 떠왔습니다. 그 투박한 대접에 담긴 물 한 잔이 강 회장에게는 그 어떤 비싼 술보다 독하게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은 정옥에게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어머니를 모실 것을 제안했지만 정옥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동정이나 시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빼앗긴 권리와 명예를 되찾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정옥의 단단한 자존심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민수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아닌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마. 그것은 긴 어둠을 뚫고 돌아오는 고해성사와 같은 다짐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 회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의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부정과 비리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특히 정옥의 남편에게 씌웠던 누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소식은 신문과 방송을 타고 전국에 퍼졌고 강 회장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지만 그의 영혼은 비로소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옥의 남편은 40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정옥은 남편의 묘소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고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 죄 없는 거 온 세상이 다 알게 됐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사진 위에 놓인 요양보호사 합격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공부가 마침내 결실을 본 것입니다. 정옥은 강 회장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증오를 이겨낸 사랑의 부활이었고 고통을 승화시킨 용서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옥은 더 이상 붕어빵 장수 할머니가 아닌 당당한 전문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가난에 찌든 절망 대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빛났습니다. 민수 역시 할아버지를 용서하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워갔습니다. 얼어붙었던 대지에 새싹이 돋듯 정옥과 강 회장 그리고 민수의 삶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인연들이 용서와 이해라는 영양분을 먹고 화려하게 부활한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여 햇살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의 중심에 정옥을 세웠습니다. 정옥은 큰 저택이나 명예 대신 자신이 꿈꾸던 대로 작은 복지센터의 소장이 되어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들고 돌아온 영약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시련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공감과 자애로움이었습니다. 정옥의 복지센터에는 늘 고소한 붕어빵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는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붕어빵을 구워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내가 겪어봐서 알아요. 지금은 추워도 곧 봄이 옵니다. 정옥의 한마디는 그 어떤 상담가보다 강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노모는 비록 기억은 온전치 못했으나 딸이 입혀주는 깨끗한 옷과 따뜻한 밥상 앞에서 늘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는 방과 후면 어김없이 센터로 달려와 정옥을 도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창백한 도련님이 아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민수의 얼굴에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 또한 가끔 센터를 방문해
묵묵히 마당을 쓸거나 일손을 보탰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가진 상처를 치유의 도구로 삼아 자신들보다 더 아픈 이들을 품어주는 거대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정옥의 노점이 있던 자리에 작은 민들레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났습니다. 정옥은 깔끔한 복지사 유니폼을 차려입고 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요양보호사 명찰이 봄볕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정옥은 센터 앞 화단에 물을 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멀리서 교복을 입은 민수가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센터 앞마당까지 전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평온하게 지켜보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차가웠던 시장 통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평화롭고 따스한 풍경이었습니다. 정옥은 자신을 부르는 민수의 목소리에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정옥 밝은 목소리로 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 인생은 이제부터니까. 정옥의 혼잣말과 함께 라디오 드라마의 배경음악이 따뜻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영웅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사랑의 씨앗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가슴 속에 붕어빵보다 더 뜨겁고 달콤한 감동을 남긴 채 길었던 겨울 이야기는 아름다운 봄날의 축복 속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